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그날 나는 집을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삶을 훔쳐 달아난 거였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서울의 겨울 끝자락 공기는 아직도 차갑고 어둠은 다 거치지 않은 채 골목 사이에 눅눅하게 남아 있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문이 철컥 닫히는 그 작은 소리마저도 누군가 나를 다시 붙잡으러 뛰어나오게 만들 것만 같아서. 내 손에는 낡은 보스턴백 하나와 코트 주머니 안에 깊숙이 구겨 넣은 봉투 하나가 전부였다. 봉투 안에는 주민등록 등본도 통장도 카드도 없었다. 오직 오래전 외할머니가 내게 써보낸 편지 한 장과 그 편지 맨 아래 적혀있던 주소가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화안면. 낯설고도 먼 이름. 하지만 그때의 내게는 세상 어디보다도 가까운 곳이었다. 나는 그 주소를 수없이 외웠다. 혹시라도 편지를 잃어버릴까봐, 혹시라도 누가 빼앗아 갈까봐. 어쩌면 그 주소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던 마지막 희망이었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나에게 말했었다.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이야. 조금만. 그 말은 이상했다. 사람의 인생을 부수는 일 앞에서도 어른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양보해라. 조금만 희생해라. 그 조금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누군가의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처음 그 말을 들은 건 한 달 전이었다. 엄마는 아주 오랜만에 내 방에 들어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평소 같았으면 문 밖에서 이름만 불렀을 사람이 그날은 이상할 만큼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래서 나는 직감했다. 좋지 않은 일이구나. 서연아. 그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건 너 오늘 무언가를 요구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척했지만 펜 끝은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어깨를 보며 말했다. 유나가 많이 아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 내 이복 여동생. 아빠가 나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시 꾸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겨우 11살이었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딸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아빠는 유나를 안고 웃을 때만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엄마는 그 광경을 본 뒤 더 자주 울었고 더 자주 나를 붙잡아 화를 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면 엄마는 늘 내 얼굴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찾았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잘못은 내 몫이 되었다. 유나는 늘 약했다. 어릴 때부터 병원에 자주 갔고 숨이 차서 오래 뛰지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미워한 적이 없었다. 정확히는 미워할 기회조차 없었다. 내가 미워했던 건 언제나 어른들이었다. 모든 불행의 이유를 어린아이들 사이에 억지로 나눠놓고 한 아이는 불쌍한 아이로 다른 한 아이는 당연히 참아야 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골랐다. 나는 그 짧은 침묵 안에서 이미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적합한 가능성이 높대.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무슨 검사요? 엄마는 내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이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진다는 것을. 이식. 딱 2글자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손으로 벌리고 안에 있는 심장을 직접 가리키며 말하는 것 같았다. 저거 내놔.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와서가 아니라 울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갑자기 표정을 굳혔다.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자 다정하던 얼굴이 금세 익숙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럼 어떡하니? 유나는 죽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죽어도 돼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제나 그랬다. 가해야 하는 쪽은 쉽게 상처받고 상처받은 쪽은 쉽게 나쁜 사람이 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저는 안 해요.
엄마도 바로 일어섰다. 너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선택권.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부속품이었구나.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구석에 밀어넣는 부품. 고장 나도 누구 하나 미안하네 하지 않는 것. 엄마는 내 팔을 붙잡았다.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유나는 아직 어리고. 저도 어려요. 나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넌 건강하잖아.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멀쩡하니까 내놓으라고. 그 말이 너무 당연한 듯 떨어져서 오히려 더 끔찍했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잠갔다. 밖에서는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계속 말했다.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핏줄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라고. 웃기지? 핏줄. 그 말은 언제되나 나를 묶어두기 위한 밧줄처럼만 쓰였다. 나를 지켜주는 말로 쓰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불을 끄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 화면엔 몇 주 전 우연히 발견한 외할머니의 편지 사진이 떠 있었다. 엄마는 예전에 내게 외할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멀리 산다고만 했고 형편이 어렵다고만 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옛 상자를 정리하다가 나는 오래된 편지 몇 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삐뚤하지만 따뜻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서연이 혹시라도 세상이 너무 무섭고 네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는 할머니한테 오너라. 여긴 조용하고 작지만 너 밥 먹일 빵 한 칸쯤은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기분이 들었다. 살아도 된다고, 도망쳐도 된다고, 버텨내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은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앉아 있었고 기사 아저씨의 라디오에서는 새벽 뉴스가 낮게 흘러나왔다. 나는 가방끈을 꼭 쥔 채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었다. 무서웠다. 엄마가 나를 찾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도착했는데 외할머니가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 그보다 정말로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갑자기 숨이 막혔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울지 말자. 여기서 울면 내릴 힘도 사라질 것 같았다. 정선행 기차는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객실 안은 조용했고 창밖 풍경은 서울을 벗어날수록 점점 낮고 넓어졌다. 높은 건물 대신 흐린 하늘과 들판, 이름 모를 작은 역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길인데도 오래전부터 꿈속에서 몇 번이고 지나온 장소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사람은 정말 더는 갈 데가 없을 때 일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살릴 곳의 냄새를 맡는지도 몰랐다. 몇 시간을 흔들리다 보니 머리가 멍해졌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인지 눈이 저절로 감겼다 떠지기를 반복했다. 그 사이 몇 번이나 악몽을 꿨다. 하얀 병실, 차가운 수술대, 내 이름 대신 누군가의 생존 확률이 적힌 종이,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이야.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때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물병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낮고 무심한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그를 멍하니 바라봤다. 검은 후드 집업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친 남자. 머리는 대충 말린 것처럼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잘생겼다는 말보다 먼저 드는 인상은 쉬이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내민 물병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다.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사람들의 손길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안 괜찮다는 뜻이었다. 남자는 내 대답을 듣고도 물병을 거두지 않았다. 얼굴이 새하얗요. 듣고 보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정말 그랬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창백하고 겁먹은 눈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초라해진 기분에 시선을 피했다. 감사합니다. 결국 물병을 받았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이상하게도 조금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나는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다. 목 안으로 미지근한 물이 넘어가자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던 울음이 아주 조금 가라앉았다. 어디 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건 위험할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캐묻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당장 쓰러질까봐 최소한의 말을 붙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선이요? 정선 어디? 나는 외할머니 편지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읊었다. 화안면이요.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더니 짧게 물었다. 혼자 가요? 네. 거기 아는 사람은 있고요.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더 꼭 쥐었다. 그러자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나를 보더니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리면 버스 별로 없어요. 그 말이 왜인지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래도 가야 돼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기차는 터널 속으로 들어갔고 창문에 비친 우리의 얼굴이 잠깐 어둠 속에 겹쳐졌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 남자의 눈을 제대로 보았다. 차갑다고 생각했던 눈빛 아래 묘하게 지친 기색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나와 비슷한 외로움이 잠깐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빛이 다시 객실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화안면이면 역에서 한참 더 들어가야 해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그쪽 잘 아세요? 응.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다. 응. 무심한데도 단정한 말투. 서울에서는 거의 듣지 못했던 종류의 대답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도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기차 안의 정막, 창밖으로 흘러가는 잿빛 산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 그 모든 것이 마치 앞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조용히 예고하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몰랐다. 이 차갑고 말수적은 남자가 훗날 내 삶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되고 동시에 가장 뜨거운 구원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내가 버리고 나온 집보다 더 무서운 이별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기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손잡이를 다시 고쳐 잡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릴 준비해요.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도 여기서 내려요. 그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날의 나에게는 너무도 큰 구원처럼 들렸다. 모르는 땅에 완전히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적어도 역 플랫폼에 발을 디디는 순간만큼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급하게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몸이 휘청했다. 순간 그가 내 팔꿈치를 가볍게 붙잡았다. 뜨거웠다. 정말 이상하게도 겨울인데도 그의 손은 따뜻했다. 조심해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별것 아닌 말인데 그날 나에게는 누우소 야버보 해준 적 없는 말처럼 들렸다. 조심해요. 살아남아도 된다는 말 같았다. 다치지 말라는 말 같았다. 이상하게도 이제부터는 울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들리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네. 문이 열리고 차가운 산 공기가 객실 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그 바람 냄새를 아직도 기억한다. 젖은 흙, 오래된 나무, 멀리서 흘러오는 물소리 같은 냄새. 그날 나는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곳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낯선 플랫폼에 내렸다. 그가 내 앞에서 천천히 걸었다. 나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그 뒷모습을 따라 몇 걸음 뒤에서 걸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저 뒷모습을 향해 내 마음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처절하게 달려가게 될 줄은. 역 플랫폼에 내리자 공기가 서울과는 전혀 달랐다. 훨씬 차가웠고 훨씬 맑았고 그래서 더 낯설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안쪽까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낮은 산들이 역 뒤편을 둘러싸고 있었고 희미한 안개가 선로 위로 얇게 깔려 있었다.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몇몇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상자를 든 중년 부부가 플랫폼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가방 손잡이를 꼭 쥔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정말 여기서부터는 하나도 몰랐다. 그 남자는 계단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내가 멈춰 서 있는 걸 보고 짧게 눈썹을 찌푸렸다. 안 와요? 나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갔다. 마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마치 내가 지금 혼자 서 있으면 금방이라도 길 한가운데 버려질 것만 같아서. 역 밖으로 나오자 작은 버스 정류장과 택시 몇 대가 보였다. 간판들은 오래됐고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곳은 서울보다 덜 숨막혔다.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 여기서는 적어도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짐, 누군가의 대체품으로 불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화하면 어디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황급히 봉투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다. 손이 떨려 글자가 2번 겹쳐 보였다. 약수길 근처예요. 정확한 번지는 여기. 그는 내 손에 들린 편지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다시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이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오늘 막차 버스 끊겼어요.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화암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버스. 이 시간엔 없어요. 택시 타면 되긴 하는데. 그는 말을 멈췄다. 내 얼굴만 봐도 내가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내가 가진 돈은 많지 않았다. 지갑 안에 들어있는 건 그동안 숨겨 모아둔 현금뿐이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이미 적지 않게 썼다. 택시를 타면 외할머니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절반 이상이 날아갈 게 분명했다. 나는 괜히 괜찮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걸어가면 되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어이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여길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무모한 말을 했든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 못 가요? 못 가는 건 아닌데 몇 시간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몇 시간이 걸리든 가야 했다. 되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 내 침묵을 본 그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두어 번 신호음이 울린 끝에 누군가 전화를 받은 듯 했다. 나 여기야. 아주 짧고 무뚝뚝한 말투였다. 응, 차 있어. 잠시 침묵. 나는 그 옆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가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해서 동시에 어쩐지 믿기지 않아서 알았어. 정문 앞.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나는 멍하니 물었다. 왜요? 차 온대요. 누가요? 그는 그제야 나를 한 번 바라봤다. 아니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는 짜증과 체념이 반씩 섞여 있었다. 아는 형. 아? 화암 가는 길까지 태워다 줄 수는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리고 너무 선뜻 내밀어진 호의라서 오히려 겁이 났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친절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으니까. 그는 내 침묵을 오해하여 샜는지 덧붙였다. 싫으면 말고요. 그러자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다급하게 튀어나왔다. 그가 잠깐 나를 쳐다봤다. 나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감사해서요. 그는 별말 없이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런 감사는 굳이 들을 필요 없다는 사람처럼. 역 앞 벤치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코트 자락이 흔들렸고 먼 산 위로는 흐린 빛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가 금세 사라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까부터 계속 신경 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앞만 보고 있었다. 한참 뒤에야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쓰러질 것 같아서. 사람 하나 죽는 꼴 보기 싫어서요. 나는 순간 웃음이 날 뻔했다. 말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상처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투가 더 편했다. 억지로 다정한 척하지 않아서. 저 안 죽어요. 내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그가 짧게 대꾸했다. 그건 두고 봐야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정말 아주 조금.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정상적인 대화를 한 것 같아서였을까? 아니면 그가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지 않아서였을까? 잠시 후 회색 승합차 한 대가 역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야, 갑자기 사람 심부름을 시키냐? 그러면서도 그는 능숙하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 남자의 시선이 나에게 옮겨왔다가 다시 그에게 향했다. 누구야? 길 잃은 사람.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하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나는 괜히 작아진 기분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운전석의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요. 원래 말투가 저래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가 내 짐을 먼저 받아 차 뒤쪽에 실어주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조수석 뒤에 올라탔다. 잠시 후 그도 내 옆자리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 오래된 슈퍼, 낮은 지붕들, 굽은 도로,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산 그림자. 운전하던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학생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네. 혼자 여행? 그 질문에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여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처참했고 도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겁이 났다.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내 옆에 그가 대신 말했다. 사정 있어 보여요. 캐묻지 마요. 운전석의 남자는 알았어 하고 웃으며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가끔 도로 옆으로 계곡물이 보였다. 돌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차창을 닫고 있어도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산은 생각보다 가까웠고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다. 서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적막이었다. 그 적막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조금씩 나를 진정시켰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운전석의 남자가 물었다. 근데 어디까지 가요? 나는 봉투를 꺼내 주소를 다시 보여줬다. 이때 그는 힐끗 보더니 말했다. 아, 이쪽이면 알겠다. 저 위로 좀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더니 옆에 앉은 그를 향해 웃었다. 거기면 너네 집하고도 가깝잖아.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라니. 네가 데려다 줘야지. 왜 내가? 네가 데리고 왔잖아. 나는 괜히 숨을 멈췄다. 그가 귀찮다고 하면 어쩌지?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면? 차가운 공기 속에 다시 혼자 남겨지면? 운전석의 남자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볍게 말했다. 아가씨, 걱정 말아요. 얘가 성격은 이래도 책임감은 있어서. 그러자 그가 내야 짜증난다는 듯 혀를 찼다. 형, 알았어. 안 놀릴게. 차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옆에 앉은 남자에게 물었다. 이름 뭐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민망해져서 시선을 내렸다. 역시 너무 성급했나 싶었던 순간 그가 낮게 말했다. 한도윤. 짧고 단정한 이름. 나는 속으로 한번 따라 불러보았다. 한도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겨울 새벽의 공기처럼 맑고 조용했다. 저는 윤서연이에요. 그는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했다. 이제 그 남자는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이름을 아는 사람. 오늘 내가 무너지는 순간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 차는 점점 더 좁은 길로 들어섰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흐린 빛이 산비탈에 걸려 있었다. 마을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고 오래된 담장과 낮은 지붕들 사이로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예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외할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받아주지 않으면? 혹시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으면? 편지 속 주소만 믿고 달려왔는데 모든 게 헛수고라면? 그때였다. 차가 마지막으로 구분기를 돌아 작은 담벼락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 남자가 말했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창밖을 봤다. 낮은 돌담, 오래된 대문,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더미, 그리고 처마 밑에 매달린 말린 고추. 아주 오래된 집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편지에서 몇 번이고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나는 문을 열고 채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차갑고 얇은 공기가 뺨을 스쳤다. 손에 쥔 봉투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몇 걸음 다가갔다가 멈췄다. 이 문을 두드리면 내 인생이 정말 돌아갈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도윤이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조급하게 재촉하지도 쓸데없는 위로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똑, 똑, 똑.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심장이 금세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설마 없는 건가? 설마 너무 늦은 건가? 나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두드렸다. 계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불렀다. 계세요? 잠시 뒤 안쪽에서 아주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나무 무늬 안에서 덜컥거리는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마침내 대문이 조금 열렸다. 주름진 손이 먼저 보였고 오셰이스 그 뒤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경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얼굴이 어느 순간 멋듯 굳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이 내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눈썹, 눈, 입술, 그리고 어딘가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표정까지. 혹시 그 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느꼈다. 외할머니, 그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서울역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이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도 겨우 버텼던 것들이 그 한마디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 저 서연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순식간에 젖었다. 우리 서연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뺨을 감쌌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나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울고 있었다. 입술이 떨리고 어깨가 흔들리고 무릎까지 힘이 풀렸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끌어안았다. 작고 여인 품이었는데도 나는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살았다는 기분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혼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을 하려 하면 울음만 쏟아졌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길에서 쓰러질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도윤을 보았다. 도윤이었구나? 나는 울던 와중에도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보다 할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더 놀라웠다. 할머니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아이고, 또 네가 도와줬네. 도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마침 역에서 만났어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동네 사람이고 할머니와도 아는 사이였다. 내가 완전히 낯선 곳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제야 조금 실감났다. 할머니는 서둘러 대문을 더 열었다. 얘야, 어서 들어와. 밖에 너무 춥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도윤이 내 가방을 조용히 들어 마당 안으로 옮겨주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를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울다가 쓰러지지 말고 들어가요. 그 말에 나는 울면서도 아주 조금 웃고 말았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 끝까지 다정한 말은 안 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전부 해주는 사람. 할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은 채 방으로 데려갔다. 작은 온돌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방바닥은 따뜻했고 이불은 햇볕 냄새가 났다. 나는 문지방을 넘는 순간 또 한 번 눈물이 날 뻔했다. 이상했다. 좋은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따뜻한 방에 들어왔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할머니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계속 중얼거렸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혼자 울었을까? 그 말에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왜 이제 왔냐고 묻는 대신 얼마나 무서웠냐고 반을 물어주는 사람. 왜 연락 안 했냐고 다그치는 대신 얼마나 혼자였냐고 먼저 헤아려 주는 사람. 한참 뒤에야 나는 겨우 울음을 멈췄다. 할머니는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쥔 채 천천히 마셨다. 이 몸속까지 서서히 녹아드는 느낌이었다. 문득 문 밖을 보니 도윤이 아직 마당에 서 있었다. 아까 그 승합차는 이미 돌아간 뒤였다. 그는 처마 밑에 잠깐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왠지 모르게 그가 그냥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 사람마저 사라지면 내가 정말 꿈을 꾼 건 아닐까 싶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조금 열었다. 저기 도윤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나는 문틈에 선 채 그를 바라보았다. 어둑해진 마당, 낮은 처마,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모르는데 혼자 오지 말아요. 여긴 서울 아니에요. 꼭 혼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돌아서서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길게 뻗은 그림자, 무심한 걸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때 할머니가 내 옆으로 와서 말했다. 도윤이는 마음이 참 깊은 아이다. 나는 놀라 할머니를 돌아봤다. 가까이 사는 애야. 겉은 좀 차가워도 속은 안 그래. 나는 괜히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나는 외할머니 집 작은 방에 누워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산바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밤의 소리였다. 어제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선명한 소리들. 나는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린 채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믿기지 않았다.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서울의 차가운 집 안에 있었고 지금은 강원도의 낯선 시골집에서 외할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한도유르이라는 이상한 남자가 생겼다. 차갑고 무뚝뚝하고 말도 예쁘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사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기차 안에서 물병을 내밀던 그의 손이 플랫폼에서 내 팔을 붙잡아 주던 순간 대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다. 정말 이상했다. 누군가의 친절이 이렇게 낯설고 무서울 수 있다는 것도, 그런데 그 낯설미 동시에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것도. 나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꼭 말아 쥐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날 역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가 내가 이 마을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가 될 줄도, 내가 다시 떠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줄도,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시작이 바로 그 겨울 저녁이었다는 것도.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다. 낡은 창문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내일이 조금 덜 무서웠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주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가 깼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경험이었다. 늘 잠은 얕았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곤 했다. 집에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발소리를 먼저 들었고 문 밖에 기척에 숨을 죽였고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다.
그런데 외할머니 집에서는 달랐다. 밤새 계곡물 소리가 아주 멀리서 낮게 흐르고 가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아궁이에서 남은 온기가 방 안에 은근하게 머물렀다.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도 나를 깨우는 대신 감싸 안아 주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다. 낡았지만 깨끗한 나무 천장, 흰색이 조금 바랜 벽지, 햇빛이 창호지 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듯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구석에 놓인 내 보스턴백, 가지런히 접힌 겉옷,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다. 발바닥이 따뜻한 방바닥에 닿자 이상하게 가슴이 찡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온도를 데워둔 집. 이 문장 하나가 나를 또 울릴 뻔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먼저 코끝에 닿았다. 작은 부엌에서는 외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다. 회색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마른 팔, 느리지만 익숙한 손놀림, 김이 오르는 뚝배기.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때 외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깼구나. 나는 괜히 목이 메어 작게 대답했다. 네. 할머니는 내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물었다. 좀 잤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오랜만에요. 그 말을 하자 괜히 민망해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오랜만이냐고, 집에서는 어떻게 지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저 내 앞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놓고 말했다. 배고프지? 우선 먹자. 사람이 정말 지쳤을 때는 위로보다 밥 한 끼가 더 크게 다가온다더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된장국, 멸치볶음, 김치, 계란말이. 거창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너무 벅찰 만큼 따뜻한 식탁이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나는 또 울 뻔했다. 짜지도 달지도 않은 평범한 국인데 이상하게 몸 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정확히는 그동안 계속 얼어있던 무언가가 겨우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먹어라. 할머니가 말했고 나는 울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었다. 한참 뒤에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는 네가 너무 놀란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물었는데 지금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알았지? 나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 말이 고마웠다.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말하는 것. 어쩌면 나는 그런 배려에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국그릇 가장자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아직도 두려움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유나 때문이죠? 할머니가 아주 낮게 물었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세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 소식은 들었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었다. 이게 그 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된 모양으로 흘러왔을지 짐작이 갔다. 나는 천천히 아주 짧게만 설명했다. 엄마가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 병원 검사 이야기, 내게 선택권이 없다고 말하던 얼굴, 그리고 내가 밤새 도망칠 생각만 하며 가방을 싸던 순간까지. 말을 마치자 부엌안이 조용해졌다. 밖에서 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서워서 괜히 먼저 입을 열었다. 저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미리 연락도 못 드리고 그냥 여기밖에 생각이 안 나서. 할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사과하지 마라. 나는 멈칫했다. 할머니는 내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작고 마른 손인데도 어쩐지 아주 단단하게 느껴졌다. 여긴 네가 와도 되는 곳이야. 원래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순간 나는 또 울음을 참아야 했다. 여긴 네가 와도 되는 곳. 그 말이 자꾸 가슴 안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이어 말했다. 내 엄마가 뭐라고 하든 네가 무엇을 못해줬든 그거랑 상관없다. 아이가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밥그릇 위로 떨어질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너무 정확해서 그래서 더 아팠다. 아침을 먹고 나자 할머니는 나에게 오늘은 그냥 쉬라고 했다. 짐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고 동네 구경도 천천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는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지 않았다. 이 집에 신세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계속 방 안에만 있으면 어제 일이 자꾸 머릿속에 선명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설거지를 도왔다. 행주로 식탁을 닦고 예대 마당으로 나가 빨랫줄에 걸린 마른 수건을 걷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마당은 햇빛이 잘 들었다. 돌담 아래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바짝 붙어 있었고 장독대 위로는 하늘이 낮게 펼쳐져 있었다. 멀리 산 능선이 보였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도시의 바람처럼 매캐하지 않아서 오히려 얼굴을 맞대고 오래 서 있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마당 한쪽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나는 거의 본능처럼 몸을 굳혔다. 익숙해질 리 없는 목소리였는데도 한 번에 알아들었다. 한도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곧바로 대문 쪽을 돌아봤다. 마치 어제 기차 안에서 처음 봤을 때처럼 그가 거기 서 있었다. 짙은 회색 후드에 검은 점퍼. 손에는 무언가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햇빛 아래 선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눈매는 여전히 차갑고 표정도 무심했지만 어쩐지 오늘은 어제만큼 낯설지 않았다. 할머니가 반갑게 대문을 열었다. 아이고, 도윤아, 뭘 또 들고 왔니? 약국 갔다 가요. 그는 짧게 말하며 비닐봉지를 건넸다. 어제 말씀하신 허리파스도 있고 진통제도 있어요.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내가 나중에 사도 된다니까. 어차피 읍내에 나간 김이었어요. 그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문득 어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겉은 좀 차가워도 속은 안 그래. 그 말이 아주 조금 이해될 것 같았다. 도윤의 시선이 문득 내게 옮겨왔다. 나는 괜히 어깨를 폈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덜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괜찮아요. 단 4글자.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괜찮아요. 어제 내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떠올리면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묘하게 가슴이 뛰었다. 네, 많이요.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실 많이 괜찮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아도 울지 않을 만큼은. 도윤은 내 회답을 듣고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한 번 내 얼굴에 머물렀다가 곧 거두었다. 그 짧은 침묵이 또 괜히 신경 쓰였다. 혹시 내가 부어 보이나? 눈이 너무 빨갛나? 아니면 여전히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인가? 그때 할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도윤이네 집이 여기서 2집 건너야. 이 동네에서 제일 자주 보는 얼굴일 거다. 나는 괜히 놀란 척하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일 자주 보는 얼굴. 왜인지 그 말이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 네. 도윤은 그런 내 반응엔 별 관심도 없다는 듯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할머니 통해 말해요. 네?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 건 제가 갈 때 사다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잠깐 멍해졌다. 그 말은 실질적이고 건조한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게는 너무 다정하게 들렸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됐고 그는 조금 인상을 찌푸렸다가 덧붙였다. 혼자 돌아다니다 길 잃지 말고. 나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어제도 길 잃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오늘도 비슷한 소리를 한다. 정말 말은 예쁘게 안 한다. 그가 미간을 좁혔다. 왜 웃어요? 나는 황급히 입가를 눌렀다.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조금 웃겼다. 그리고 조금 좋았다.
이게 나를 배려하는 말이 저렇게 불친절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게. 하지만 그걸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그를 붙잡았지만 도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마루 끝에만 걸터 앉았다. 나는 괜히 마당에 서 있다가 따라 마루 쪽으로 갔다. 이유는 딱히 없었다. 정말 딱히. 그저 마당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게 더 어색했을 뿐이다.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가 차를 끓이는 동안 마루 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손끝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도윤은 시선을 앞마당 어딘가에 두고 있었다.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숨이 답답했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네. 대답은 생각보다 바로 돌아왔다. 나는 더 당황했다. 어제 왜 절 도와줬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제 벤치에서 내가 했던 질문과 비슷했다. 그때 그는 쓰러질 것 같아서 라고 답했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잠시 시선을 내 쪽으로 주었다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도와달라는 얼굴이었으니까. 나는 그대로 말을 잃었다. 도와달라는 얼굴? 누군가 내 얼굴을 보고 그런 걸 알아차린 적이 있었나? 늘 나는 괜찮은 척하는데 익숙했고 울고 싶어도 참고 무너질 것 같아도 태어난 척했다. 그래야 덜 미움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단 몇 번 마주친 것만으로 그걸 알아버렸다. 나는 괜히 고개를 숙였다. 티 났어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많이. 그 순간 민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다. 들켜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들켰는데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좀 창피하네요. 왜요? 너무 약해 보였을까 봐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좁혔다. 약하면 약한 거지. 그걸 숨긴다고 안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저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수년 동안 숨기고 감추고 버티며 겨우 붙들고 있던 문제를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해버렸다. 약하면 약한 거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잠시 뒤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다. 대추차 향이 달게 퍼졌다.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옆에 앉은 도윤의 침묵도 전보다 덜 어렵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이런저런 동네 이야기를 했다. 봄이 오면 계곡 쪽 길이 더 예뻐진다는 얘기, 장이 서는 날, 읍내 버스 시간, 올해는 감이 좀 늦게 익는다는 얘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도윤은 별말 없이 차만 마셨다. 가끔 할머니가 무언가를 물으면 짧게 대답했지만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답들이 나는 좋았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편했다. 괜히 다정한 척하지 않고 억지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굳이 캐묻지도 않는 사람. 마루 아래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기 시작할 즈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볼게요. 할머니는 아쉬운 듯 말했다. 밥 먹고 가지? 집에 해둔 거 있어요. 도윤은 짧게 답한 뒤 마당으로 내려섰다. 나는 그가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봤다. 왠지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 내가 먼저 불렀다. 도윤 씨. 말을 내뱉고 나서야 나는 스스로 놀랐다. 이름을 불러본 건 처음이었다. 그도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나는 괜히 손에 쥔 찻잔을 더 세게 잡았다. 부를 때는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불렀는데 막상 시선이 마주치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네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나를 잠시 바라봤다.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아주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별거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춰섰다. 그리고 나는 숨을 죽였다. 그가 반쯤 고개만 돌린 채 말했다. 도윤 씨 말고 그냥 도윤이라고 해요. 말을 마친 그는 더는 내 반응도 보지 않고 대문을 나가버렸다. 나는 그대로 마루 끝에 앉아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들은 말이 너무 별거 아닌 문장인데도 왜 이렇게 오래 울리는지 몰랐다. 그냥 도윤이라고 해요. 그건 아주 작은 허락 같았다. 조금 가까워져도 된다는 말. 적어도 낯선 사람의 자리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는 말. 할머니가 내 얼굴을 슬쩍 보더니 피식 웃었다. 우리 서연이 표정이 왜 그러냐?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닌 얼굴이 아닌데. 나는 괜히 찻잔만 내려다봤다. 볼이 조금 뜨거운 것 같았다. 설마 벌써부터 이러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럴 리 없었다. 나는 이제 막 도망쳐온 사람이었고 상처가 덜 아물어 걸음도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 리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본 것만으로도 내 하루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잠깐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마당을 쓸고 우체통에 쌓인 전단지를 정리하고 여태 장독대 뚜껑 위에 떨어진 낙엽을 치웠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꾸 떠올랐다. 도와달라는 얼굴이었으니까. 약하면 약한 거지. 그냥 도윤이라고 해요. 정말 별말 아닌데도 자꾸 귓가에 남았다. 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산 위의 해는 도시보다 빨리 기울었다. 맑은 하늘 아래로 찬 공기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때 대문 너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계세요? 나는 놀라 돌아봤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동네 아주머니처럼 보이는 중년 여자였다.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어머, 누구야? 나는 갑자기 긴장했다. 낯선 사람의 시선은 아직도 어렵다. 무슨 설명을 해야 하지.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방에서 나오던 할머니가 대신 말했다. 우리 손녀다. 아주 단정한 목소리였다. 망설임도 변명도 없는 우리 손녀. 그 네 글자에 나는 또 한 번 멍해졌다.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 반색했다. 세상에, 진짜? 아이고 예쁘기도 하지. 어쩐지 얼굴이 옛날 내 딸이랑 닮았더라.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주머니는 성격이 시원한 사람인지 이것저것 물었고 할머니는 적당한 선에서만 대답했다. 서울에서 왔고 당분간 여기 머물 거라고. 그 정도면 충분했다. 하지만 마을은 역시 마을이었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외할머니 댁에 새 손녀가 왔다는 사실쯤은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게 분명했다. 그 생각에 조금 겁이 났다.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삶은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시선을 더는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해가 거의 넘어갈 무렵 애 할머니는 나에게 심부름 하나만 다녀오겠느냐고 물었다. 된장 떨어진 걸 옆집에서 조금 빌려오면 된다고 했다. 나는 바로 그러겠다고 했다. 가만히 앉아 불안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뭔가를 하는 편이 나았다. 옆집이면 바로 저기야. 돌담 따라 두 번째 집. 나는 빈통을 들고 대문을 나섰다. 저녁 공기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고 하늘은 이미 보랏빛으로 기울고 있었다. 낮에 봤던 골목은 저녁이 되니 조금 더 조용하고 깊어 보였다. 돌담을 따라 천천히 걷는데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담장 너머였다. 잠시 후 정말로 커다란 누런 개 한 마리가 골목 끝에서 튀어나왔다.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런 걸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 몸이 먼저 굳었다. 숨이 턱 막혔다. 개는 나를 보고 짖기 시작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담에 있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곧 누군가가 내 앞으로 성큼 걸어왔다. 도윤이었다. 그는 내 앞을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 앉아. 신기하게도 걔는 몇 번 더 짖다가 이내 꼬리를 살짝 흔들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녀석의 목줄을 잡았다. 맨날 이 시간에 풀어놓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된장통이 덜덜 떨렸다. 도윤이 돌아봤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가 다가와 내 손에 들린 통을 슬쩍 받아들었다. 우리의 얼굴 하얘졌는데 저 개가 물진 않아요. 그래도 무서워요. 말하고 나서야 내가 너무 어린애처럼 들렸나 싶어 얼굴이 화끈해졌다. 하지만 도윤은 웃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평범하게 대답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멍해졌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유난히 아니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또 있었다. 도윤은 개를 옆집 마당 안쪽에 묶어두고 돌아왔다.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가 된장 좀 빌려오라고 해서. 그가 내가 들고 온 빈통을 한번 보고는 말했다. 옆집은 여기 아니고 그 다음 집이에요. 나는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잠깐 나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움직였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분명히 놀리는 말투였다. 나는 억울해서 작게 중얼거렸다. 된장 빌리러 가는 건 괜찮을 줄 알았죠. 도윤은 대답 대신 내 손에서 통을 완전히 가져갔다. 가요. 같이 가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돌담길을 걸었다. 해는 거의 다 졌고 하늘 아래 산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있었다. 걸음소리 외에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다. 나는 괜히 손끝을 움켜쥐었다 폈다 했다. 옆에서 걷는 그의 보폭은 크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내 속도에 맞춰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래 다 이렇게 잘 도와줘요? 도윤은 앞을 보며 되물었다. 어떻게? 그냥 사람들한테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아니요. 그럼 왜 저한테만? 말끝이 흐려졌다.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었나 싶었다.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후회했다. 예, 그런데 아주 잠시 뒤 그가 낮게 말했다. 자꾸 신경 쓰이니까. 나는 걸음을 멈출 뻔했다. 자꾸 신경 쓰이니까. 그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위태로워 보여서인지, 불안해 보여서인지, 혼자 두면 사고 칠 것 같아서인지. 분명 그 정도 의미일 텐데도 이상하게 내 귀에는 전혀 다른 말처럼 들렸다. 나는 괜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혹시 그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도윤은 그런 나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아직은 혼자 잘 못 다니는 것 같아서. 역시. 나는 속으로 괜히 웃어버렸다. 괜한 기대를 했던 스스로가 조금 우습고 또 조금 다행이었다. 제가 그렇게 불안해 보여요? 네. 너무 단호해서 이번에는 정말 웃음이 났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별 표정이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편했다. 우리는 옆집에 들러 된장을 빌리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짧은 거리였는데 이상하게 오래 걸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웃었고 몇 번이나 당황했고 몇 번이나 그의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흔들렸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나에게 통을 건넸다. 다음부터 길 헷갈리면 그냥 불러요. 나는 얼떨결에 물었다. 어떻게요? 뭐가? 도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어쩐지 목소리가 아주 조금 달라진 걸 스스로도 느꼈다. 그는 내 얼굴을 바라봤다. 어두워진 저녁빛 속에서 그의 눈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네.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더 세게 건드렸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알겠어요. 도윤은 더 말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러고는 익숙한 그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들어가요. 춥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돌아섰다. 나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날 밤 나는 또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어제는 두려움 때문에 깨어 있었다면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었다. 낯선 곳에서 처음 맞는 둘째 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본 날, 그리고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의 내일을 아주 조금 기대하게 된 날, 이불을 끌어안은 채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도윤. 그러고 나서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도윤. 이름 하나가 이렇게 오래 입안에 남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텅 빈 하루의 어딘가가 조용히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는 것도. 사람은 이상한 존재라서 어제까지 두려움뿐이던 장소에서도 아주 작은 익숙함 하나가 생기면 금세 마음 한구석이 달라진다. 내게 그 익숙함은 외할머니의 집이었고 따뜻한 아침밥이었고 그리고 한도윤이라는 이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이름이라기보다 기척에 가까웠다. 돌담 너머로 스치는 발소리, 낮게 들리는 목소리. 대문 앞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림자.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 그걸 다 알아차렸다. 이 마을에 온 지 고작 이틀째였는데 나는 벌써 그 사람의 인기척을 구별할 줄 알았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도윤이는 원래 부지런해. 아침 일찍 나가고 해 지기 전에 들어오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아침 일찍 나간다. 해 지기 전에 들어온다. 그러면 대충 이 시간쯤 이 길을 지나겠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조금 낯설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장에 내다 팔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나는 옆에 앉아 마른 고사리를 다듬었다. 손끝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른 데로 흘렀다. 서연아, 네? 칼 조심해라. 나는 그제야 멍하니 쥔 손을 내려다봤다. 위험하게 칼끝이 손가락 가까이 와 있었다. 할머니가 혀를 차며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생각이 많구나. 나는 괜히 민망해서 웃었다. 그런가 봐요. 할머니는 나를 한번 물끄러미 보더니 더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다행이었다. 요즘 내 생각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뿐이었으니까. 서울에서 도망쳐 왔다는 사실은 아직도 실감과 악몽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다. 문득문득 내가 정말 이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불안해졌고 머리에 가끔은 핸드폰이 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혹시 엄마가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아빠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혹시 이 평온이 너무 쉽게 깨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루 중 아주 짧은 어떤 순간들,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 때나 마당 너머로 회색 점퍼 자락이 스칠 때 같은 순간에는 그 불안이 잠시 멈췄다. 정말 잠깐, 아주 잠깐. 그날 점심 무렵 할머니는 나에게 약수터 옆 밭까지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봄에 심을 상추 모종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얼른 그러겠다고 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호미와 장갑을 챙겨 집을 나섰다. 돌담길을 따라 조금 걸으니 마을 끝이 금세 나왔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한 동네가 이렇게 금방 끝난다는 게. 하지만 그 대신 여기서는 마을이 끝나면 곧바로 산이 시작됐고 길 아래로는 계곡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정선은 원래 산과 계곡이 깊고 물길을 따라 마을과 길이 이어지는 풍경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 그런 자연지형 덕분에 작은 길 하나에도 고요하고 외진 분위기가 잘 살아난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어딘가에는 분명 봄 냄새가 조금씩 섞이고 있었다. 마른 흙 냄새와 젖은 풀 냄새, 햇빛에 데워진 돌담 냄새. 여기야. 할머니가 멈춰 선 곳은 작은 밭이었다. 옆으로는 낮은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었고 그 뒤로는 마른 나뭇가지가 촘촘한 매실나무가 서 있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처음에 보는 일이었지만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잡생각이 조금 줄었다. 이게 서울에서는 이런 거 안 해봤지? 할머니의 말에 나는 웃었다. 네, 화분도 잘 못 키웠어요. 여긴 못 키우면 금방 티난다. 그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려서 나는 웃다가 멈췄다. 못 키우면 금방 티난다. 사람 마음도 그럴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범아한 티, 오래 참아온 티, 상처를 숨기고 버텨온 티도 금방 나는 걸까. 나는 괜히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길을 밟고 내려오는 발소리.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었다. 그는 작업복 같은 짙은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빈 생수병 몇 개를 묶어 들고 있었다. 아마 약수터에 물을 받으러 가는 길인 것 같았다. 멀리서부터도 그는 늘 그답게 무심한 표정이었다. 도윤아. 할머니가 먼저 아는 척했다. 네? 그는 가까이 오다가 나를 보고 아주 잠깐 시선을 멈췄다. 정말 잠깐. 그런데도 나는 왜인지 그 짧은 시선이 다 느껴졌다. 밭이래요? 그가 물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서연이 도시 애라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오늘 처음 가르치는 중이다. 나는 괜히 억울해서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열심히는 해요. 도윤은 내 앞에 쪼그려 앉은 채 흙 묻은 장갑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장갑 반대로 꼈어요. 네? 나는 황급히 손을 내려다봤다. 정말이었다. 오른손 장갑을 왼손에, 왼손 장갑을 오른손에 끼워서 손가락이 어정쩡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순간 얼굴이 확 뜨거워졌다. 아, 도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손목 쪽을 가리켰다. 벗겨요. 나는 괜히 서둘러 장갑을 벗었다. 그런데 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어서 잘 빠지지 않았다. 급하게 하려니 더 꼬였다. 우리 그 모습을 보던 도윤이 짧게 한숨을 쉬더니 내 앞에 손을 내밀었다. 줘봐요. 나는 멈칫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러다 오늘 해 지겠네. 그 말투가 너무 태연해서 나는 저도 모르게 장갑을 건넸다. 도윤은 말없이 장갑의 방향을 바로잡아 다시 내 손에 끼워주었다. 그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마치 힘을 조금만 잘못 줘도 내가 놀랄 걸 아는 사람처럼. 그 순간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손가락 끝이 아주 잠깐 스쳤을 뿐인데 그 짧은 접촉이 왜 그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이제 맞아요. 그가 담담하게 말하며 손을 뗐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아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이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그래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너는 어릴 때도 그랬다. 말은 퉁명스러운데 남 챙기는 건 또 제일 먼저야. 도윤은 못 들은 척 일어났다. 나는 괜히 더 민망해져서 흙만 만지작거렸다. 그는 약수터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돌아서서 말했다. 돌 많으니까 맨손으로 땅 파지 말고. 다만, 네? 그리고 저쪽 경사 쪽은 가지 말아요. 미끄러워요.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지? 그는 자꾸 사람을 어린애처럼 대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내 안전을 당연하게 신경 써 주는 일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때마다 조금 멍해졌다. 도윤이 약수터 쪽으로 멀어지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제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흙을 고르다가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다. 잘생겼지? 나는 호미를 놓칠 뻔했다. 네? 할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되물었다. 얘 아니냐? 나는 귀까지 달아오른 채 급히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무슨 그냥 물어본 거다. 할머니는 정말 별뜻 없다는 얼굴로 다시 흙을 만졌다. 하지만 나는 그 뒤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가슴이 괜히 쿵쿵 뛰었다. 혹시 내가 너무 티를 냈나? 아니, 무슨 티를 낸다는 거지? 고작 이틀 봤을 뿐인데.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마루에 앉아 말린 고추 꼭지를 다듬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산 그림자가 마당 쪽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이 마을의 오후는 서울보다 훨씬 빨리 저물었다. 작은 역이 있고 시장이 있고 아리랑 문화로 유명한 정선은 지금도 전통시장이 살아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만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면 저녁은 아주 조용하게 내려앉는다. 나는 고추 꼭지를 하나씩 떼다가 문득 마당 밖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괜히 이제쯤 지나갈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로 잠시 뒤 돌담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스쳤다. 도윤이었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빨리 그를 알아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발소리만으로도 어깨선만으로도 걸음의 리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대문 앞을 지나치다가
마당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잠깐 멈췄다. 안에 안 들어가요. 나는 괜히 태어난 척했다. 바람이 좋아서요.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저녁 공기는 꽤 차가웠다. 내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아마 바로 알았을 것이다. 손 시려울 텐데. 괜찮아요. 그는 대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뜻밖에도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고추를 떨어뜨렸다. 왜 놀라요? 아니, 그냥. 그는 마루 아래에 서서 내 손을 내려다봤다. 이리 붉은 고추 꼭지와 내 손끝이 찬바람에 조금 얼어 있었다. 잠깐 줘봐요. 뭐요? 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너무 굽뜨자 약간 인상을 찌푸렸다. 어제부터 계속 손이 차가워 보여서 그래요. 그 말에 나는 더 당황했다. 어제부터? 내 손이 차가운 것까지 봤다고? 나는 머뭇거리다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내 손목을 가볍게 잡더니 손바닥을 한번 뒤집어 봤다. 그 손은 예상대로 따뜻했다. 내 손이 차가웠던 건지 그의 손이 유난히 따뜻했던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짧게 혀를 찼다. 거봐. 그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작은 핫팩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이런 걸 왜 들고 다녀요? 내가 멍하니 묻자 그가 대답했다. 산에서는 필요해요. 정선과 화하면 일대는 산세가 깊고 계곡 주변 기온이 빨리 내려가서 해지는 무렵 체감이 훨씬 차가워질 수 있다. 이런 배경 설정은 지역 지형과도 잘 맞는다. 나는 말없이 핫팩을 감쌌다. 손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그런데 진짜 뜨거워진 건 손보다 얼굴 쪽인 것 같았다. 도윤은 내 표정을 보더니 물었다. 또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얼굴이 아무것도 아닌 얼굴은 아닌데. 그 말은 얼마 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같아서 나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웃음이 났다. 도윤은 자꾸 사람 놀려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 씨가 놀리기 쉬워요. 나는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정말 너무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앞에서만은 내가 조금 솔직해지는 것 같았다. 당황하면 당황한 티가 나고 기분 좋으면 웃음이 새고 일이 민망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식으로. 그건 나에게 낯선 일이었다. 한참을 마당에 같이 서 있던 그는 문득 마루 끝에 놓인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내가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꺼내본 오래된 소설책이었다. 책 읽어요? 네, 잠 안 올 때 가끔요. 무슨 책? 나는 제목을 말해줬다. 도윤은 책장을 몇 번 넘기다가 뜻밖에도 말했다. 이 작가 문장 좋아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도윤이 이런 것도 읽어요. 말하고 나서 곧바로 후회했다. 너무 무례하게 들렸을 것 같았다. 그런데 도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책을 내려놓았다. 저를 뭐로 보는데요? 나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냥 안 읽을 것 같아서. 편견이 심하네. 죄송해요. 그는 대답 대신 아주 옅게 웃었다. 정말 희미해서 내가 잘못 본 줄 알 정도의 미소였다. 하지만 분명히 웃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차가운 게 아니라 단단한 거구나. 쉽게 드러내지 않을 뿐 없는 게 아니었다. 웃음도 다정함도 관심도. 그날 저녁 도윤은 저녁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말을 또 한 번 정중하게 거절하고 돌아갔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그가 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이상했다. 처음에는 그가 나타나면 긴장했고 그 다음에는 당황했고 이제는 기다리게 됐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빨리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자 곧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 낯선 마을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준 사람도, 내가 약하다는 걸 들켜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준 사람도, 내 두 손이 차갑다는 걸 먼저 알아봐준 사람도 전부 한도윤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저녁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핫팩에 남은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손을 펼쳐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인데도 왠지 아직도 따뜻함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다. 혹시 나는 이 마을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자 괜히 심장이 빨라졌다. 나는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바깥에서는 계곡물 소리가 낮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 위로 오늘 내내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목소리가 자꾸 겹쳐 들렸다. 장갑 한 대로 꼈어요. 경사 쪽은 가지 말아요. 서연 씨가 놀리기 쉬워요. 나는 결국 이불 속에서 아주 작게 웃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이 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꼭 다시 만나요.